남편이 죽기 전까지 숨긴 비밀을 저는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33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가짜가 된 줄 알았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냥 남편 회사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검은 코트를 단정하게 입은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낡은 가방을 맨 중년 남자가 따라 들어왔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영정사진 앞에 서자마자 장례식장 안 공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남편 회사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시누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제 아들 민혁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어요. 아, 저 여자는 그냥 조문객이 아니구나. 그런데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제 남편의 비밀 그 자체일 줄은요. 여자는 국화를 내려놓고 저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와서.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그 말이 빈소 안을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죠. 그런데 그 여자는 분명히 남편 영정 앞에서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딸 서희 손을 꽉 잡았어요. 서희도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어? 딸이 속삭이듯 묻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급히 다가가 그 여자를 부축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다인아, 여기 앉아. 울지 말고. 저는 그 순간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다인.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만 몰랐던 거였어요.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은 슬퍼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앉아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저는 아직 그 죽음도 다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와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빈소 뒤편 복도로 나가 시누이를 붙잡았습니다. 누구야, 저 애가. 시누이는 저를 제대로 못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게 말했어요. 언니, 지금은 참아요. 그 말이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지금은 참으라고? 지금 내 남편 장례식장에서 어떤 여자가 와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내가 뭘 참고 있어? 시누이는 한참을 입술만 깨물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부가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했어. 나중에. 그 말은 늘 잔인합니다. 당사자만 빼고 다 알고 있었을 때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날 장례 내내 저는 죽은 남편보다 살아있는 사람들 표정을 더 많이 봤습니다. 회사 상무는 다인이라는 그 여자를 피해 눈을 돌렸고 남편 대학 동창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제 아들 민혁은 그 여자만 보면 술에 취한 사람처럼 손을 떨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걸 아버지의 숨겨진 여자와 자식이 나타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차라리 쉬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챙겼고 그 사이에서 딸까지 낳았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설명은 됐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더럽고 더 잔인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 남편 회사 고문 변호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모님께 꼭 전달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와 작은 열쇠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엔 남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례를 치른 뒤 혼자 있을 때 열어. 그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돌아와.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못 열었습니다. 남편 사진은 아직 검은 리본도 떼지 못한 채 식탁 위에 있었고 집안엔 아직도 장례식장 향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첫 문장부터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오늘 나를 제일 미워했을 거라는 걸 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바로 눈물이 났습니다.
미워했죠. 정말 죽은 사람을 다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비밀을 왜 죽어서야 남기냐고, 왜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게 만드냐고. 그런데 편지는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인이는 내 딸이 아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럼 뭐지? 그럼 저 아이는 누구지? 남편은 편지에서 14해 전 일을 꺼냈습니다. 그때 민혁은 20살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몰래 제 차를 끌고 나갔다고 했어요. 빗길이었고 골목에서 오토바이 한 대를 쳤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사람은 29살의 싱글맘이었고 그 뒤에 탄 9살 여자아이가 바로 다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고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남편은 계속 썼습니다. 민혁은 놀라서 아버지에게 전화했고 남편은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오토바이를 몰던 여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아이만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 남편은 평생 저를 속였습니다. 나는 그날 민혁을 경찰에 넘기지 못했다. 당신이 아들을 잃을까 두려웠고 민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죄를 덮었다. 저는 편지를 쥔 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결혼 생활 전체를 뒤집어 놨습니다. 남편이 숨긴 비밀은 다른 여자도 숨겨둔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람을 죽였고 남편이 그 죄를 덮었다는 것. 그리고 죽은 여자의 딸을 평생 자기 돈으로 키워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인이가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남편이 실제 아버지라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남편이 유일하게 남은 보호자였기 때문이었어요. 편지 밑엔 통장 사본과 학비 내역, 작은 오피스텔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인이 명의로 얻어준 방이었고 대학교 등록금, 생활비, 병원비까지 10수년간 꼬박꼬박 보낸 기록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장에 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 원래 다인이 몫이었다. 민혁이가 빼앗은 인생값을 나는 죽을 때까지 다 못 갚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배신감으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평생 몰랐던 우리 집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 위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온 시간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남편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민혁은 이 사실을 안다. 그리고 내가 다인이에게 재산 일부를 남긴 걸 몹시 원망했다.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민혁을 믿지 마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죽는다면? 남편은 정말 갑자기 죽었습니다. 평소 먹던 심장약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약통이 비어 있었다고 구급대가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이 늘 두던 약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어있는 약통 하나와 익숙하지 않은 하얀 알약 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다인이를 찾아갔습니다. 다인은 작은 오피스텔 문을 열고 저를 보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 안 갔어야 했는데 저는 그 아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알고 있었니? 다인은 잠깐 얼어붙더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부터는요. 아저씨가 아니 아버지가 이제는 사모님께도 다 말해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민혁 씨가 와서 크게 싸웠어요. 무슨 말 했는데? 다인의 얼굴이 금세 겁에 질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이었어요. 민혁 씨가 와서 소리쳤어요. 그깟 남의 애 때문에 왜 나한테서 다 뺏어가냐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가 뺏은 인생을 이제라도 돌려놔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민혁을 불렀습니다. 민혁은 처음엔 딱 잡아댔어요. 아버지 편지를 봤냐고 묻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도 끝까지 모른 척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약통을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내가 바꿨니? 그 순간 민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 애는 적어도 아버지가 평소 먹던 약이 없어진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한참 있다가 의자를 걷어차듯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래서요?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집 다 망치라고요? 엄마는 내가 감옥 가는 게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그 얘기만 했어요. 그의 인생, 그의 엄마 인생. 그럼 내 인생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처음으로 제 아들이 낯설어졌습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이 사람 하나 죽인 죄보다 자기 목 줄어드는 걸 더 무서워하고 있더군요. 네가 아버지 약 바꿨어? 제가 묻자 민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며칠 약 좀 못 드시면 생각 바꾸실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뺨을 때렸습니다. 살면서 아들 뺨을 처음 때렸어요. 내 아버지는 내 죄를 평생 대신 지고 살았어. 그런데 넌 끝까지 아버지까지 죽였어? 민혁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그 인간이 먼저 날 버렸잖아. 남의 딸 챙긴다고 내 목 뺏어가고 이제 와서 엄마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한 건 아버지잖아.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 숨긴 비밀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 남편이 그 죄를 평생 대신 짊어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엔 그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 아들이 결국 아버지 죽음까지 불렀다는 것. 저는 그날 경찰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냐고 했어요.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아직 젊고 지금 와서 다 밝히면 집안이 끝장난다고. 맞아요. 끝장났죠. 하지만 우리 집은 이미 오래전에 끝장난 집이었습니다. 내 남편은 14해 동안 밤마다 죄책감에 시달렸고 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옆에서 국 끓이고 빨래 개며 살았고 다인이라는 아이는 엄마를 잃고도 자기 인생을 빼앗아간 집안의 돈으로 겨우 살아남았으니까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다인이는 제게 남편이 숨겨진 배신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남편이 평생 덮어둔 죄의 증거였고 동시에 끝까지 갚지 못한 빚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다인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 이제 아버지 안 계시면 저는 안 찾아오는 게 맞겠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 아이는 평생 자기 엄마를 죽게 만든 집안에 기대어 살았으면서도 끝까지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다인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라도 제대로 와야 해. 남편이 죽기 전까지 숨긴 비밀. 저는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저를 배신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숨긴 건 사랑이 아니라 죄였고, 거짓말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다른 여자가 아니라 우리 집이 무너질까 끝까지 감춘 진실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결국 그 비밀이 남편도 아들도 우리 집도 다 망쳤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 영정사진을 보면 미움과 불쌍함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믿지 않았냐고, 왜 당신 혼자만 속죄하듯 살았냐고 묻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아들을 잃을 용기도 저를 잃을 용기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선택을 했죠. 침묵. 하지만 이제는 저도 압니다. 침묵은 비밀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죄를 더 크게 키운다는 걸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 숨긴 비밀. 저는 장례식장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남편의 두 번째 인생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살았던 첫 번째 지옥을 본 겁니다.